드론이 쫙 나니까 쟤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상한 놈이다 해가지고. 맹금이 왔나 해가지고. 야 이거 소리도 이거 이익 나고. 두 군데 가셨어요? 예. 식당? 예. 얘기들도. 예, 뭐 특히- 선거 얘기들도 잘 하시던가요? 선거 얘기 잘 안 하죠. 여기 이 지역은 이 지역은? 예, 속마음을 다 감싸놓고 있는 거지. 그게 묘한 거야 이게. 택시 기사분도 뭐 표현을 덜 한대요, 여기 분들이. 속마음을 안 털어놓지. 근데 이제 낯선 사람한테는 얘기한대요. 여기는 것도 좀 나아요. 왜 좀 나은가 하면 이 공주나 부여지방 같은 데 가면 진짜 속 얘기를 안 해요. 청주도 그렇고. 청주도 그래요? 예, 청주도 지금 아마 그게 상당이나 흥덕 같은데 네. 다들 그 유권자들 마음을 모르니까 후보자들이 네. 전전긍긍할 걸. 오,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시끌시끌하네요. 지금 어디는 다 그랬죠. 서울도 명동에 보면 사람이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게 투표방이네. 야 아이디어 좋다. 그냥 저 기표 용지 그 표시 도장 모양이네. 사이로도 있어요. 415 있고 요거 두 개 해야 되겠어요, 두 개. 사이로도 하나 하시고. 됐죠? 오케이, 이렇게만 하죠. 예. 안녕하세요. 잘 나갑니까, 이거? 잘 팔려요? 예. 자, 예. 가시죠. 자. 야, 대진에 저 건축하는 크레인 제가 처음 보네. 보통 도시에 저게 몇 개씩 보여야 되거든. 네, 대전은 밋밋해요, 예, 여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이쁘죠, 집이? 오래된 집 같은데 리노베이션을 잘한 것 같아요. 민심포차.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의 민심을 살펴보는 민심포차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총선 판세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충청권의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대전을 찾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알찬 내용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님, 네, 전원책 변호사님, 그리고 박선민 대표님, 정한울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그런데 질문이 네. 하나 있어요. 네. 여기가 캐스팅 보트라고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에는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흔히들 여기가 워낙 그렇죠? 어떤 아니, 그냥 받아들이세요. 총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 그냥 총선의 어떤 이렇게 축소판 같은 선거 그쵸? 역사를 네. 지켜보면 네. 늘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 것이 아, 바른 표현이지.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마치 여기가 네. 캐스팅 보트라고 하면 네. 서울은 야당, 뭐 부산은 여당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아, 지금- 시작부터 오늘 간단히 네. 할 거. 시작부터.
답으로. 경상도 말로 답으로. 처음부터. 처음부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왜 대전, 이렇게 충청권 하면 뭐 민심의 바로미터, 리트머스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민심의 바로미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총선의 축소판 뭐 이런 표현도 여기 네. 여기 이제 대전에 왔는데 대전의 순수한 우리말이 뭔지 알아요? 한밭. 네. 대전하면 무슨 노래가 생각이 나요? 대전 브루스요. 그럼 한번 부르고 갑시다 우리. 아니 근데 이거 지나서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국회 선거는 아닌데 대통령 선거는 충북에서 이기는 분들이 다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충북 그랬다는 거 그렇게 저는 기억을 이렇게 충북에서 승리한 분들이 되게 다 대통령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인지 이 대전 시내도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이랑 유시민 이사장님이 좀 미리 또 대전에 도착하셔서 각별히 또 손도 씻으시고 마스크도 하시면서 이곳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전 변호사님이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 공수 미션을 오늘 담당하셨는데 어디 다녀오셨는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이 먹을 술안주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다들 잘 먹으면서도 이 대전에서 정말 잘 만드는 음식, 향토 음식일 수 있고 똑같은 음식이라도 레시피가 좀 특별한 거.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두부 두루치기 예. 좀 포장 좀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예. 네. 얼마 좀 걸려요? 아 금방 됩니다. 아, 금방 돼요? 예. 금방 걸립니다. 선거 분위기는 좀 어때요? 별로 선거 분위기가 안 나요. 그렇죠. 예, 예. 다들 저도 이 나이까지 선거를 참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이번 선거는 딱 2주 남았는데도 별로 이렇게 예, 예. 달아오르는 분위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요. 아무래도 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 손님들도. 때문에 예, 예. 또 유세를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예, 바쁘셔서. 지금 그 여당에서는 하는 말이 정부를 지원해 주자는 거 있고 또 야당에서는 정부를 심판하자는 게 있고 솔직히 어느 쪽이에요? 아 저요? 아니 이렇게 보냅시다. 친구가 네. 정권을 심판하자는 쪽 친구가 많아요. 지금 아니면 정부를 더 지원해야 된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요. 예. 아 역시 이래서 예. 대전 사람들은 속내를 안 드러내는 거야 그냥.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불황을 모르는 이거하고 이겁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시죠. 예, 네, 잘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네, 예. 네.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대전에 별미라는 도토리묵 예, 맞습니다. 좀 포장 받으러 왔습니다. 예. 예. 그때 요사이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 날인데 손님이 좀 있어요? 손님이 기존에 오던 손님이 한 10분의 1? 그 정도 보시면 될 10분의 거예요. 1밖에 안 돼요. 예. 지금 대전이 안 그래도 언론들이 다 예. 이게 여야가 박빙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예. 그 대전은 그래서 여도 기대를 하고 야도 기대를 하는 곳인데 지금 예. 분위기 어때요? 나한테 머리 좀 가르쳐 줘봐요. 글쎄요. 여기는 그 여야를 떠나서 그 사람을 보고 뽑지 않을까요? 인물 경쟁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영 간의 싸움도 있지만은 그렇죠. 역시 인물 경쟁이다 예. 얘기죠. 지금 그 내가 보수 논객이니까 예. 이게 왼쪽을 좋아한다는 말씀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부두루치기, 예, 도토리묵, 묵사발. 먼저 말씀하신 두부두루치기를 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여와 주세요. 네. 이거 제가 조금씩 떠드릴게요. 네, 예, 배식해 주세요. 뜨끈뜨끈하네 진짜. 둘이 먹다가 야. 둘 다 죽어도 뭐 아무도 몰라요. 아, 이거 돼지고기도 있네. 아, 이거는 수육을 따로 수육을 갖고 같이. 왔어요. 아, 이 시뻘건 양념. 이게 다른 음식이에요? 아니면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어도 되고 저 수육은 변호사님 받으세요. 네네.
자, 네. 두루치기와 함께 자, 이게 대전산 막걸리죠 지금. 네. 조국 평화 통일을 위하여. 자, 오늘 또 성공적인 방송을 위하여. 아, 확실히 지역마다 막걸리 맛이 다 다르고. 은근 맵네. 예, 청양고추를 엄청 넣더라니까. 그래서 수육과 함께 아, 이- 막걸리와 함께 드셔야 되는 음식. 자, 아무튼 뭐 몸도 마음도 좀 튼튼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배를 좀 채워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민심 포차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이제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좀 그 후보들의 몇 가지 좀 특징점을 저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41개 정당이 참여하는 이번 총선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에 1,118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지난 20대 총선 당시 944명보다 174명이 더 많아졌고요. 평균 경쟁률도 20대 총선 3.7대 1보다 높은 4.4대 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당별로 보면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이 237명, 무소속 후보는 124명에 달했습니다. 경쟁률이 이렇게 좀 높아졌어요. 이렇게 좀 치열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준연동형이라는 제도가 처음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이 많이 창당이 됐고, 그 정당들 중에 뭐 일부는 뭐 비례정당 투표에만 참여하지만 일부는 또 지역구에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올라갔죠. 이번에는 뭐 정당도 많고 후보도 많지만 실질 경쟁률은 거의 양당으로 수렴됐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 47개 의석을 선출하는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모두 35개 정당으로 312명의 후보가 등록을 해서 6.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비례대표 투표지 이번에 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48.1cm? 예, 정말 저 정도 실제 길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더라고요. 48.1. 어마어마해요. 이거 일일이 또 손으로 개표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이제 선거일 당일 이제 개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스무 작업으로 계속 개표를 하면 저희 밤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옛날 생각나. 옛날에 나늘 그다음날 네. 새벽까지 밤샜죠. 저희 KBS에 이제 그 선거단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 서울대 정치학과의 박원호 교수가 쓴 칼럼에서요 보면요. 선거 연기에 대한 아무런 검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사전 투표 기간과 이제 선거일 연장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권자들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감염 위험을 좀 낮추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 뭐 좀 굉장히 좋은 저 아이디어 같긴 안철수 한데 대표도 뭐 제안을 했죠. 그렇죠. 뭐 안철수 투표일을 대표도 3일 했고요. 동안 네. 연장하자. 맞아. 이렇게. 저는 그 점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선거도 이게 민주주의에 있어서 하나의 그 권리도 있지만 하나의 의무예요. 네네. 가령 미국 같으면 자기가 유권자인 것을 등록을 하고 그런 투표를 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만큼 투표를 하나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 품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전 투표제로 그것도 그 하루를 주다가 이제 이틀을 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3일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전 투표 이틀 하고 당일날 예. 하는 거고 저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박성민 대표 말씀하셨지만 사전 투표 이틀은 전국 아무 동사무소 나가서 다 투표할 수 있으니까 무지하게 편하고요. 투표 당일날은 자기에게 정해진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대기 시간의 간격이라든가 또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열 측정한다고 그러고 등등을 하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이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이용해 주시는 쪽이 투표 당일날의 어떤 혼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데는 도움될 것 같아요. 실제로 투표 의향에 대한 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반드시 투표할 거라는 응답이 전국에서 79.1%로 일주일 전에 비해서 좀 높아졌어요. 한 3.5%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니까 더 점점 투표 의향들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실제로는 지난 4년 전이 58%였거든요. 네. 그 전에보다 또 높아진 거고 계속 올라왔는데 지방선거도 뭐 60%를 넘었고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승을 했는데 4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일단 강력한 제3당이 없어요. 그러면 양당으로부터 실망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올 그 요인은 좀 줄었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뭐 투표 상승에 영향을 미칠 거지는 않고 어쨌든 하락에 영향을 뭐 단 얼마라도 미칠 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취약한 또 노년층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오지 않을 거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게 또 선거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이거는 야당에 좀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고령층의 이 치명률이 젊은 층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 사망자 중에서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한 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평균 3개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더라고요. 그 사망자 165명 중에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연령이 좀 많으시고 뭐 이런저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 경우에는 좀 꺼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돼서 그래서 아마 선관위에서도 뭐 장갑이나 네, 마스크. 위생 장갑이나 마스크 네.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좀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이게 초유의 사태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아무래도 더 위험하니까 투표를 안 할 거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 거의 그 투표를 쭉 해왔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령이면 자식들이 뭐 만류를 할 것 같긴 하지만 되게 할 것 같고 오히려 뭐 젊은 애를 키우는 엄마들 또 뭐 20대 대학생들도 뭐 오히려 또 이거 귀찮다 뭐 이러니까 어느 쪽에 더 빠질지는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하긴 그러네요. 자, 이번 선거의 좀 특징들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또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록 하죠.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가 55.9%, 부정 평가는 40%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지역도 함께 보면요, 잘했다가 55.5%, 잘 못했다 39.7%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15.8% 포인트 앞섰습니다. 그 전국 여론조사와 이 충청권의 어떤 결과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대체로 늘 그래왔죠. 네. 아, 그런가요? 충청도가 오. 그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는 게 민심의 네네. 바로미터라고 아.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죠. 그렇네요. 네.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항상. 네. 왜 그럴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잘 관심은 없는데 지난번 저희가 부울경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가장 팽팽한 지역이 지역으로 보면 여기거든요. 충청이거든요. 지난번에도 27개 선거구에서 14대 13으로 결론 났거든요. 물론 14대 그때 뭐 미래통합당이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죠. 14개를 했고 민주당이 12개를 했고 무소속 이해찬 후보가 있었지만 사실 민주당이라고 보면 14대 13 아닙니까? 그게 팽팽해요. 민심의 바로미터가 이 충청도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여론 흐름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중도층에 있던 분들이 못한다 해서 이제 잘한다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9세계 40% 이상이 잘한다고 해왔고 또 9세계 또 뭐 한 40% 정도는 못한다고 해왔고 그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이 생각이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했는데 요 2달 동안 진행된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초기에는 정부가 좀 잘못한 게 많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했다가 비교 대상이 그전에는 뭐 그전 정부 때 메르스 때 어땠냐, 뭐 사스 때 어땠냐, 뭐 신종플루 때 어땠냐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지금 유럽, 미국, 북미 쪽에서 확 이게 번지면서 이제 같은 시점의 수평 비교 다른 나라들하고 이게 이루어지면서 특히 한국의 코로나 그 방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제 외신 보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그래도 이만하면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움직여 오면서 국정수행 지지도도 이제 올라간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데 야당 보수야당 쪽에서는 또 보수 진영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저런 흐름에 대해서 계속 저거를 멈추게 하려는 여러 가지 의제, 프레임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그 정당 지지율 또 선거에 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건 그냥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당도 저게 뭐 직접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어서. 근데 야당 대 보세요. 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좀 선거 코앞에 두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뉴스 같은 거를 틀면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 뉴스가 이제 지금 선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저 얘기잖아요. 저거 다 하고 뒤에 조금 나오니까 뭐 메시지, 뭐 이슈를 만들 수도 없고, 뭐 정부를 공격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고, 뭐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것도 공공연하게 선거 때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 전국이 돼 있잖아요. 논쟁은 좀 있지만 그런 정도니까 야당이 선거하기는 어렵지만 저게 그 정권 심판론을 다 덮고 가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 야당 대 보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19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또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요. 전국조사 결과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69.8%, 못하고 있다가 28.5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 거의 비슷하네요. 잘하고 있다면 비슷해요. 진짜 똑같아요. 못하고 있다. 진짜. 모양도 지금 똑같잖아요. 대책을 쫙 이루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모름무응답만 1% 차이가 나지. 네. 잘 못하고 있다는 완전 똑같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같이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뭐 소득 하위 70% 이제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뭐 지급하겠다 뭐 이런 많은 지금 경제 위기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전국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7.1%, 못하고 있다가 38.3,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은 잘하고 있다 54.9, 못하고 있다 40.3%입니다. 여론조사에 공감을 하시는지요? 네. 이건 뭐 일정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럼 뭐 저거는 지금 어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프레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프레임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지가 더 많이 나오니 적게 나오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프레임 효과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제 프라이밍 효과라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그 정책 이슈를 정부가 그거에 전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매칭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국면을 놓고 보면 사실은 대통령부터 청와대 정부까지 해서 모든 어떤 그 정부 여당이 코로나나 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 우선시하는 그 의제를 정부가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있다. 이 매칭 현상, 그러니까 이 프라이밍이 그러니까 매칭이 된 이 현상이 국정평가, 그러니까 실제 수치상의 어떤 성과보다도 이게 통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판단이 실제 저런 어떤 국정평가에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앞에 본 거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냐, 방역을 잘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죠? 방역하고 뭐 차단하고 치료하고 이걸 잘하고 있냐를 물은 거고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살기가 다 어려워졌어요. 그럼 이 살기 어려워진 문제를 정부가 이제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있냐를 물은 게 두 번째 데이터예요. 격차가 1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그래 열심히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거는 내 인정해줘. 근데 우리 살기 너무 힘들어졌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는 그 평가가 방역보다는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예. 그때 코로나와 관련돼서 정부가 했던 정책이 어땠느냐라고 과거 해고용으로 물어보면 부정평가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저걸 알고 있겠죠. 청와대도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게 지금 우선 코로나19하고 잘 싸우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긴급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것도 읽고 있겠죠. 근데 지금 내놓은 게 그 이제 지자체가 하는 거 말고 중앙정부에서 한 거는 그 소득 그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면 감액하는 이 방식으로 지금 직원측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좀 사실은 되게 불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그닥 그 집행이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식 용어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러니 긴급재난지원금을 할 때 29일 날 그 총리 공간에서 당에서 나가고 청와대에서 다 나오고 정부에서도 다 나가고 해서 다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모였는데 원래 정부안은 그 국민들 50%까지 하위부터 시작해서 50%까지 100만 원씩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주고 1인은 40만 원, 2인 그 60만 원, 3인 80만 원, 100만 원, 그다음 5인돼도 100만 원 이렇게 안을 짜서 넘겼다 그래요.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갖고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80%까지 하자. 하위 80%, 그래서 상위 20%만 빼고 하자. 미국도 90%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사실 이미 상하원 다 통과를 했잖아요. 거기 1,200불씩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헬리콥터 머니라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라도 필요하다. 그래서 했는데 홍남기 그 장관이 마지막까지 그 문제를 걸고 넘어가지 이게 안 된다. 정부 부채가 이미 그 GDP의 41%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 위험해진다.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냈어요. 하위 50%에서 70%까지는 50만 원씩 주자. 이러니까 이게 그 민주당에서 정책의 의장이 고성의 당사자가 정책의 의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면 실컷 돈 주고도 욕 듣는다. 돈 주고도 누구는 100만 원 받는데 나는 왜 50만 원이냐? 돈 주고도 욕 들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70%까지 그러면 100만 원씩 주는 걸로 했는데 그 재미있는 뒷담화가 신문에 나 있을 때다 이미 뭐라고 났는가 하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식으로 그 홍남기 장관이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말은 그겁니다. 이게 국가 재정 수지라크는 크다는 그 공을 터뜨리는 보턴에 똑같이 손을 얹어놓고 나는 끝까지 손을 그 보탄을 누리지 말자고 얘기했다 하는 핑계다. 그건 똑같이 공모한 거 아니냐. 공모요. 공모자죠. 이거는 공모자. 범죄예요. 아 그렇죠. 경제 전문가들이 이러면 안 돼요. 이 경제학 공부하셨잖아요. 지금 가장 겁이 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를 합하면 3,100조입니다. 그중에 가계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1,600조 원이에요. 이건요 정말 내관입니다. 언제 유사시 언제든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을 이 현금성 돈인데 물론 체크 카드로 주고 상품권으로 준다 그래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건 이제 일반 가게에서만 쓸 수 있고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에는 못 쓰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난 그것도 또 문제라고 봐요. 이왕 풀어주면 다 주든가. 그것도 제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또 지역 지금 지자체에서 주는 건 지역 화폐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금처럼 찍어가지고 나는 정말 기계 안에 지금 유지하고 싶어.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내가. 예상 다 한다. 알았는데 저는 이제 변호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의견이 달라요. 액수가 너무 적어요. 4인 가족에 100만 원 갖고는 큰 효과 안 나요. 액수를 올려야 된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얼마나? 그건 이제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1인당 100만 원 정도, 50조 원 규모. 그리고 지금 국가 채무가 무슨 기업 채무, 무슨 민간 가계 채무 이런 거는 빼고요. 국가 채무만 보면 지금 약 40%니까 한 800조 원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 원짜리 연봉자인데 1억 연봉자인데 지금 4천만 원 빚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500만 원 더 빚지자는 거예요. 4,500만 원. 그리고 그 대신에 앞으로 한 10년간에 걸쳐서 중기 재정 계획에 국채 발행 액수를 조절을 해서 10년 동안 메꾸도록 이렇게 해서 이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을 써야지. 왜 경제 관료들이 앉아가지고 근데, 이 비상한 위기에 교과서에 있는 낡은 해법을 쪼물락거리고 있냐. 이게 저희 불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 지금 사실 우리가 경제가 돈이 안 도는 것은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게 몸으로 치면 말단 이게 피부 혈행장애를 일으키는 게 피가 안 트는 거예요. 실핏줄에 동맥하고 정맥은 도는데
실질적으로 피가 안 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그게 막혀버렸거든. 이 경우에 돈을 뿌려봤자 뭔가 하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그 가계부채 그 1,600조 말고도 사채들이 많아요. 사채들이. 이 빚가기 바빠요. 그리고 중산층들이 지금 지갑을 다 닫고 부자들은 더 지갑을 더 닫아버렸다고. 이러니까 지금 돈이 안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백화점 손님이 없다고 하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한쪽에 탁 이래 충격을 받으면 다른 쪽에도 계속 충격이 여파가 갑니다. 이러니까 돈이 안 도는데 여기에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그것도 70%씩 70%에만 뿌려봤자 많으냐. 그리고 그 돈이 쿠폰이든지 체크카드든지 반짝 그 기간 동안 3개월 안에 다 살아가고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소비는 될 거다. 하지만 그게 피돌기를 하는 피는 아니다는 거죠. 결국 피는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아니,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4대 보험을 당분간 정부가 이런 데 쓸 돈이 가령 100조 원이 있다. 50조 원이 때리면 그 돈을 4대 보험에 써라. 대신에 4대 보험을 깎아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4대 보험만 깎아주면 노동 경직성이 유연하게 바뀌지 않더라도 우선은 기업주에게 부담이 덜어지니까 실직시킬 사람은 실직을 안 시킨다. 그리고 전기료를 그 납부 유예를 대통령은 납부 유예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전기료를 또 깎아주라. 당분간. 그 돈을 정부가 차라리 이런 데 쓸 돈으로 보전을 해주라. 그러면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변호사님 제가 아는 경제학자들은 아무도 그런 제안 안 하던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좌파 경제학들만 옛날에 우파 경제학자들 보수 경제학자들만 만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저기 코로나로 우파 인한 경제학자는 하나같이 내가 경제 경제학자가 얘기를- 가만있어 봐. 경제학자는 대부분 다 우파예요. 그렇지 그 대부분 다 우파인 경제학자들조차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을 추천하지는 않더라고요. 적어도 내 주변에는 열 손가락 다 채워도 남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식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고개를 드시고 아니, 부자들이 가난해지면 지도 이제 안 갚으면 돼. 그런데 국가 세금 안 내려고 일부러 가난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상급식 때도 우리가 봤지만 그렇죠. 하위 30% 50% 이게 70% 이게 안 쉽지 돼요. 않은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가령 이게요 우리가 아니, 변호사님 결론 났어요. 저하고 합의된 거예요. 100% 다 주는 걸로. 이게 내가 하나 웃기는 게 나는 정말 이게 이런 헬리콥터 만이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헬리콥터 만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마약이야. 일회용 마약이에요. 그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아펜이란 말이에요. 아편이 아니고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아니 비상약을 아펜이죠. 쓰는 거예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아펜이 정 아펜이에요. 변호사님은 근데 가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하자고. 제가 도발하려는 건 아니고 네네. 변호사님의 처방과 저의 처방의 뚜렷한 차이를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렇네요. 이 처방을 두른 논쟁이 더 돼야 돼요. 사실은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논쟁한 이 내용들이 네. 정당의 주요 후보자나 대표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시민들이 보는 데서 토론해야 돼요. 근데 그 토론이 너무 없다는 거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합시다에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한 게 저희가 포문을 열어드렸어요. 예. 네. 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굉장히 좀 이 부분도 궁금해요. 항상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잘했다 33.4%, 못했다 43.2%입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9.8% 앞섰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김종인 이 선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인물 평가가 아니라 이제 이거에 대한 영입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김종인 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신 거는 지금의 어떤 구도대로 가면 사실은 어떤 선거의 어떤 구도를 좀 반전시키기 어렵다라는 저는 위기의식의 산물로서 이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목할 점은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60% 이상이 잘했다고 얘기를 했고 보수층의 50% 이상이 이제 잘했다고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지층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위기의식의 좀 어떤 평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최근에 어떤 구도 자체가 좀 뭔가 여당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전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이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잘했다는 여론이 이제 평가가 된 거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패널 조사에서 이제 그 저분들 이제 그 주요 지도자들 이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호감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한 3.4. 지금 황교안 대표나 지금 김종인 이제 선거대책위원장의 어떤 그 평가 자체가 3점대니까 이건 비호감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길 기대하는 건 어려워요. 우선 고령이시고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돕다가 2016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돕다가 셀프 공천도 또 하시고. 중간에도 뭐 사실 그 전에 또 뭐 한때 뭐 안철수를 또 돕다가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와서 그 두 번 대통령을 탄생시킨 거에 대해서는 또 사과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논란도 많았고 반대 여론도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감도가 높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저분 모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실제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그 메신저가 없어요.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 한교안 대표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한교안 대표가 이제 뭐 관료를 오랫동안 하시고 또 이분이 정치적 메시지를 잘 내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지금 야당의 실정, 민주당을 야당이 여당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분의 메시지가 좀 약하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계속 정치적인 감이 좀 정무적 감각이 조금 미숙해서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옴으로써 핵심 메신저로 일단 자리 잡으면서 한교안 그 선대위원장을 뒤로 조금 안 보이게 뒤로 물렸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같고요. 일단 제일 앞에 이제 김종인이라는 분이 네네. 나섰다는 거. 두 번째는 좀 전에 말한 메시지 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분이. 예. 상대의 약점도 알고 왜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지, 민주당을 찍으면 안 되는지 이런 문제는 역시 좀 정치권에서 노련하게 좀 단련된 분들이 잘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묘지책으로 모셔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첫째, 김종인은 이슈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찾아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황교안 이슈를 못 만들어요. 아까 그 메시지라고 자꾸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기자들이 좋아하는 언론 방송이 좋아하는 그리고 결국은 대중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슈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그거 저도 좀 하는데. 예. 그럼요. 조금 하지. 요사이 뭐 최근에 또 이상 쪽으로 세력 붙여있는 이슈로 만들어낼까? 이번에는 본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제가 기사가 한겨울 많이 좀 가만히 나오죠. 있었는데. 뭐 방송 기자가 치니까 다른 방송 거대 방송 기자가 또 치고 해서 세력 붙여있는 역시 이슈로 당구는 만들어냈다. 쓰리 쿠션이. 예. 근데 결정적인 이유, 제가 이게 하나만 제가 이거 매듭을 짓자면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도 시세에 따라 정황에 따라서 포기를 할 줄 안다.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목숨처럼 중히 여기던 경제민주화 이걸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산 재조정한다는 얘기는 가령 이 정도 같으면 재정책이 독창적 이론이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어른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 선거가 결국 중도를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인데 한교안 대표는 그동안 대표가 되고 나서 계속 자유우파 결집론을 얘기해왔던 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수정당에 지금 그 외연이 확장되지 못하고 되게 갇혀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정당 지지율이 22%, 23% 갇혀 있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선거는 결국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부동화돼 있고 뭐 투표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미래통합 찍을지 안 찍을지도 모르지만 뭔가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문재인 정권을 찍지 않고 민주당을 심판하고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얘기할 사람은 김종인이다. 이게 지금 뭐 그렇게 결론 내린 거 아닌가. 그럼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등판이 미래통합당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의 변호사님은 지금 어느 쪽에 그걸 계신지. 변호사님한테 묻지고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근데 그것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요. 예. 김종인 선생이 등장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선은 김종인 선생이 구원투수로 공을 잡고 공을 하나 딱 던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문제된 공천이 다 바뀌었잖아요. 문제된 공천이 난 그만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다 자제를 하고 있었거든. 같은 편이니까.
찍어는 안 된다고 적당히 비판만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김정일 선생이 문제대로 국회는 안 바꾸면 난 못 가. 난 못 가. 아, 그래서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강나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꿨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수민날에 잠수회가 있던 게 다 떠올랐던 거예요. 뭐가 문제된 공천이냐 이런 거야. 다 나와버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 있네. 사람들이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걸 잘한단 말이에요. 김정일 선생은. 이게 완전히 그 민주당 쪽과 그리고 친여 군소정당 쪽에서 일제히 김정일 선생을 향해서 포문을 열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대중 시선을 끈단 말이에요. 이 시선이 끌려가면 선거는 절대적으로 이쪽에 났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얘기를 해요. 김정일 선생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경제가 이렇게 폭망이 됐는데 여당이 이긴다는 말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말고 투표나 잘하세요. 나는 이 선거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아주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예율짝짝하게 그 다닌단 변호사님은 그게 말이에요. 마음에 드시는구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잘했다 쪽이시죠. 그만큼 보면 이미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언제 진영을 바꾼 거야? 아니 그게 진영을 언제 바꾼 거야? 진영을 안 바꾸고 안심이 되는 역시 거예요. 잘했다 쪽인데 예, 그러면 의미가 다르네. 그대로 아니 저는 뭐 잘했다 못했다 네. 없어요. 저는 네. 무응답이에요. 왜냐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은 이제 본인은 좀 건전한 우파, 그죠? 정체성이 뚜렷한 보수 우파시잖아요. 그 주관적인 거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강경 보수도 아니고 예. 난 중도 보수라 말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내 같은 보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표준 보수, 정답! 그죠? 콜렉트. 그죠? 예. 표준 보수. 그러니까 표준 보수란 말은 또 생소하네요. 보수의 정답이라는 그리고 거예요. 정답. 바꿔 말하면 정통 보수. 정통 보수. 그러니까 보수, 네. 보수의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가진 모든 철학과 생각과 정치적 견해가 표준적이고 정통적인 보수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바꿔 말하면요. 아니 안 바꾸셔도 돼요. 보수의 바꾸지 알파요 마세요. 오메가다. 아니 바꾸지 마세요. 그건 너무 나가셨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변호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수시거든요. 너무 우파시거든요. 좀 고전적이죠. 클래식한 보수. 클래시컬. 클래식. 맞아 이게 클래시컬. 클래식이 아니고 좀 올드하세요. 클래식이랑 올드는 달라요. 올디스 아니 바디 고전적 보수. 보수주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한 건 되게 올드한 게 많지.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는 아니에요. 사군이 충, 사친이 이효 이런 거 있잖아. 그건 다르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이제 높이 평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막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선거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평을 할게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이게 뭐 아까 중도 보수가 있냐 없냐 그건 제 편의적으로 쓰는 것이고 제가 쓸 때 중도층이 중요하고 중도 보수 중도 진보라고 쓰는 거는 스윙이죠 모터. 스윙.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보수정당 미래통합당을 찍을 분들은 캠페인 대상이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과 논쟁할 것도 뭐 아니고 지금 이 국면에 선거 국면인데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 찍을 분들이 있잖아요. 또 찍어왔고 정동영 후보가 26%밖에 못 얻을 때도 찍은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나도 찍었어.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24%밖에 못 얻을 때도 찍은 분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스윙이라는 건 때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가 이탈한 분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가 이탈하는 분들이 있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선거에서는 이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캠페인은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거고 메시지도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슈도 그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이 전원책 변호사님이 만족해 하시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면 나는 좋은 거지. 저분을 신문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보수의 외연을 넓히실 수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스윙 투표를 하는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족해야지. 아슬아슬하면서도 이렇게 또 좀 끈끈한 연대감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이번에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면서 그 캐치프레이즈를 못 살겠다 갈아엎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56년 그 대선 때 그 상황이 지금 막 연상이 되는데 반대에 또 그 당시 자유당은
뭐 갈아봤자 별 수 없다. 예. 구간이 명관이다. 아니, 구간이 근데- 명관이다 그랬죠. 네. 그런데 56년에 나이 네. 몇 살이었죠? 제가 한 마이너스 나도 한 그 얘기만 하려고 그랬어. 마이너스 몇 살쯤 됐을 것 마치 그 같아요. 당시를 잘 아는 것처럼. 마치 사람 나는 나는 그때도 그때 정말 팽팽했죠. 아, 나는 그때도 그 여론 정건화 얘기가. 사장님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시는. 나는 그때 네. 우리 어머니 등에 옆에서 보니까 화리다 기었다 해. 나는 우리 어머니 그 뱃속에서 나올 적에 의사 선생님이 안경 끼고 있는 까지는 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 자극적인 구호 8자 못 살겠다 할아버자 이게 먹힌단 말이에요. 먹혀요? 예, 이게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잖아요, 저 지금 아니요. 보면. 이거는 잘못된 여론조사고. 아, 변호사님은 뭐 마음에 안 아니 드는 오늘 여론조사는 오늘 현재 여론조사라면 이게 먹히는 거예요. 아, 이거 먹히니까. 그저께 한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먹힌다고 받는가 하면 이 여론조사에 민주당의 그 핵심 지도부들 그리고 그 기타 군소 정당의 핵심 그 정치인들 후보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어요. 이런 낡은 프레임으로 뭐 어쩌고 막 갔다 어쩌고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됐다고.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이 네. 정부여당 안정론하고 정부여당 견제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변호사님은 저거 여론조사는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것도 트렌드를 좀 트렌드죠. 보면 일관되게. 트렌드를 보면 최근에 와서 정부여당 안정론이 높아지고 정부여당 견제론이 낮아지는 추세예요. 숫자는 안 맞다 하더라도 안정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까지 인정해 주세요. 구간이 네. 명관이다 견제론이 이제 못 살겠다 근데, 갈아버리잖아요. 근데 야 역시 좌파구나. 야, 이거 변호사님, 동조하고 손까지 막 이러고 막 표지까지 밝아지고. 아, 왜 그래? 아니 변호사님 자, 그 내가 제가 한마디 좀 맞아 할게요. 할게요. 아니 표정이 밝아지는 거 보고 그 아니 얘기하는 거 저하고 보고. 말좀 하십시다. 말좀 하고 삽시다. 아, 그 지금 자기가 그 말해놓고 말 좀 하고 살자. 그러니까 하세요. 이제 지금 정부 여당 견제론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보수 야당이 해온 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었어요. 견제론은 저쪽이 세니까 그래도 우리가 저 잘못하는 건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견제론이고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는 이제 견제를 할 힘 정도가 아니라 저기를 스톱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견제론조차도 저렇게 찬성이 낮은데 심판론은 더 낮아요. 근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보다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선거 판세와 흐름을 통합당이 어떻게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의 당대표라면 견제론을 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심판론이 아니고. 근데 심판론도 너무 나갔는데 여기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까지 해서 아니 무슨 민주당이 무슨 문재인 정부가 자유당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보면 오버다. 경제가 어렵다는 건 너무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도 문재인 정권에 표를 던졌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 표를 던졌는데 내 옛날에 뭐 보수다라고 박근혜를 찍었다가 지난번에는 문재인을 찍었는데 아니면 나는 이 앞에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었는데 하는 어떤 그 부채의식, 책임의식이 다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공격을 못 한단 말이에요. 나는 문정부 싫어. 이런 염증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못하고 딱 막히가 있는 이걸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깨주는 겁니다. 난 그래서 김종인 선생이 나 참 샤프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양반이 왜 이런 자극적이고 강력한 구를 들고 나왔을까? 내가 앉아서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니 딱 그거예요. 말 못하고 있는 어떤 이 과거의 보수, 아까 그 스윙층이라고 했는데 그 아마 다 포함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떤 자기의 어떤 부채의식을 다 털어주게 해주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 합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 못 살겠다 갈아봐야 되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한번 해봐요.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심판하는 분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그래서 좀 바꿔야 된다. 정권 교체도 해야 되겠고 이번에 심판 좀 해야겠다. 여론이 높았다고 치자고요. 50%를 넘어서 한 60% 갔다고 치자고요. 그 문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야당이 대안이어야 되거든요.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는
미래통합당의 공천이나 미래한국당의 공천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다 떠나서 문재인 정권이 외교나 경제 문제에 무능하다는 게 문제다. 누가 봐도 국민들이 보기에 경제만큼은 미래통합당이 잘합니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슬로건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표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의 표를 줘야 한다고 하신 분들이 이제 50.8%가 나왔고요. 또 반대로 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보수 야당의 표를 줘야 된다가 이제 38.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권 심판이냐, 뭐 야당 심판이냐, 이번 총선의 화두임은 분명한데,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여기 충청권 이 주민들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제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처음에는 문재인을 지지했었는데 너무 실망이 컸다. 황교안 대표를 지지합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안정시켜주고 경제적으로도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야당 보수층의 심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질적인 대안 없이 발목만 붙잡는 형국을 많이 느껴서 박근혜 지지하고 한 사람들이 아직도 반성을 못했습니다. 박근혜만 이게 심판했지 그 국회의원들은 심판한 적이 없어요. 국회를 개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야당 심판입니다. 미래통합당 쭉 해갖고 올 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가 괜찮았어. 서민들이 지금 현실에 여당에서 정권을 잡잖아요.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 이상하게 힘들어. 그래서 그냥 서민들은 지금 현실에 야권이 잡고 가는 게 먹고 살기는 편해요. 사실이 그래요. 진보 쪽에서 이렇게 해본 결과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땐 나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는 보수를 택한 거예요. 여기서 정권을 잡았다고 저번 정권을 무조건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또 여기 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5년 동안 하는 게 그 일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죽겠다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너무 바닥을 치니까 그나마 이번 정부가 정책을 해서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하니까 그나마 이 상태로 막는 거라는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충청권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네요. 팽팽하죠, 의견이? 근데 확실히 충청도가 우리 전에 광주나 갔던 대구는 제가 좀 듣고서 인터뷰에서 분위기를 느끼겠는데 네. 어떻게 말을 해도 아까 그 균형이 안 맞더라도 네. 여긴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를 느꼈거든요. 네.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광주를 내가 가야 되는데. 광주 그 인터뷰가 재밌었는데. 네, 광주 인터뷰는 제가 정말 딱 셌어요. 거기도 이제 이렇게 편중되게 편집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구나는 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대구도 제가 좀 짐작을 했고. 이거 봐도 모르겠어. 부경도 알겠어. 네. 충청도는 모르겠어요. 진짜. 자, 정치합시다 민심포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는 잠시 후 10시 3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